빈줄 보시면 빈줄 379페이지에 사례 분석 나와 있죠. 사례 분석. 갑수인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해서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을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했다. 갑은 그 소유 물건을 을에게 매도해서 점유를 이전했고 을은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졌고 갑이 을에 대해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점유자가 결국 을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핵심 빈출 첫 번째,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해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죠.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건물의 사용 이익이 바로 과실에 준한다 그랬으니까 핵심 빈출 두 번째, 을이 만약에 악이라면, 악의 점유자라면, 즉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혹은 의심하면서 점유를 했다면 과실 취득권 인정되지 않지요. 세 번째, 을의 귀책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그릇, 다리 두 개는 준다 그랬죠? 선, 자, 현존이익이에요. 선의의 을은 타주이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지만 선의인데 자주라면 이때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하죠. 핵심 빈출 네 번째, 을이 악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와 관련해서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빈출 다섯 번째, 선의의 을이 물건을 점유 사용했다면 갑에 대해서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새끼 잡아먹으면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을이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서 누구 선택? 회복자의 선택이죠. 그럼 여기서 회복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개간을 봤으니까 279페이지 교재 279페이지 보시고 이제 칠판 보시면 자, 소유권의 의의입니다. 소유권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 279페이지에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의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랬죠. 그죠? 자, 거기서 양거로 2번 보시면 소유권의 법적 성질에서 양거로 2번.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건이 아닌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자, 이제 칠판 보셔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파트 입주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아파트 입주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OX. 네? XX. 왜 X냐면 소유권은 무엇을 객체로 한단 말이에요? 물건을 객체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입주권이라는 권리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채권의 소유자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소유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대상은 뭐예요? 물건만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잖아요. 방금 전에 279페이지에 양가로 2번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건이 아닌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권리를 대상으로 소유한다라고 표현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채권의 소유자 그렇게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면 돼요? 입주권자 그러면 되는 거죠. 입주권의 소유자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네, 참고하시고 두 번째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자, 이게 토지가 있죠. 토지.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212조에 나와 있죠. 280페이지 보시면 읽어보시죠. 토지의 소유권은 부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의 상환을 미친다. 그렇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크게 바로 요 화살표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상과 지하에 미친다. 그러면 소유자의 허락 없이 송전선을 가설하거나 또 터널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전봇대 같은 거 설치해도 안 되는 거죠. 왜? 지상에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네. 그럼 내가 땅을 소유한다 그러면 그 땅의 표면만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상 공간과 지하 공간까지 전부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다. 그럼 지하 공간도 마찬가지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하수와 관련해서 지하수는 별도의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물이지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성립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일 뿐이에요. 따라서 지하수에 대한 권리가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 체제로 인정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온천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천수도 토지 소유권의 일부일 뿐이지 온천수가 따로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죠. 우리 판례가. 그래서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하니까 온천권은 독립한 물건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물권법 처음에 물권 법정주의 할 때 관습법상에 물권이 아닌 것들 얘기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였죠? 온천권이죠. 요거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사도, 통행권 요것도 아니라 그랬죠. 또 뭐 있었어요? 근린공원 이용권도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그랬죠. 그럼 결국은 이게 물건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러한 권리는 물건이 아니니까 뭐가 없다? 배타성이 없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봤던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한 거고. 자, 그러면 지하 공간도 예를 들어 갑이 이 토지를 소유한다 그러면 지하 공간도 갑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하 공간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럼 지하철은 어떨까요? 지하철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토지 밑으로 지하철이 간다. 그럼 이 토지 소유권 침해잖아요. 이것도. 이해되셨어요? 이것도 토지 소유권 침해예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여기 쓴 거예요. 한계심도 30m, 한계심도 30m를 정해놓고 요것보다도 더 파서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30m 이상 더 파지 않고 덜 팠단 말이에요. 한 25m 팠다. 그래서 이게 지하철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토지 소유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30m 이내라면 30m 이내로 그러니까 25m 팠다. 원래는 30m 더 밑으로 파야 되는데 25m만 판 거예요. 네? 그러면 5m는 여러분의 소유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곱하기 해가지고. 참고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땅을 파보셔요. 몇 미터까지? 30m까지만 파보시면 돼요. 30m까지.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상과 지하의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별다른 건 없습니다. 상린관계예요. 상린관계. 그래서 상린관계에서는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통행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비교하는데 일단은 이 상자가 무슨 상이에요? 서로 상자죠. 이 언덕 부자예요. 언덕 부자에다가 쌀인데 그거를 어긋날 차게요. 그래서 요게 쌀을 가지고 요게 발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가지고 걷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지간에 이렇게 쌀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건 언덕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얘가 이웃이 된 거예요. 이웃. 그럼 상린관계는 무슨 뜻이에요? 이웃 간의 관계. 상린관계. 아시겠죠? 뜻 아시겠죠? 그럼 거기 상린관계 보면 책에 281페이지 보시면 서설에서 방가로 1번 의, 동그라미 1번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 서로 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여기서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민법은 그들 사이의 권리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뭐라고 한다? 상린관계. 그러니까 결국 상린관계에서 핵심은 뭐죠? 이웃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인접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인접해야 된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칠판 보시면 주의토지 통행권을 보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음 순환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통행지역권하고 비교하는 거. 여기 보시면 지금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가 나와 있어요. 공로라고 하죠. 공로. 공로가 뭐예요? 결국은 큰 행길. 그리고 병토지, 을토지, 갑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 필지가 있는데 지금 갑의 토지가 막혔죠. 공로에 출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옆에 있는 을의 땅에 대해서 통행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통행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왜? 이웃이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니까. 그럼 얘는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왜? 이웃이라서. 원래대로라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그대로 소유를 하는데 이 통행로가 없다면 이 토지는 사실상 뭐죠? 맹지잖아요. 맹지. 망했잖아요. 눈멀 맹자. 그러니까 이 땅은 맹지가 된단 말이에요. 맹지가 되면 어쨌든 갑에게도 손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니까 조금만 보완을 해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길이란 말이에요. 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통행권을 주장한다.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 때문에 인정된다? 상린관계에서 이웃지 간에 서로 간의 이용을 조절하자 이거죠. 원래대로 하면 얘는 의무는 없는 거예요. 얘한테 왜 길을 내줘요? 그쵸? 그러나 얘도 좀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통행로를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통행권을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상린관계와 관련해서 282페이지 보셔요. 거기 보시면 양거리 2번 건물의 구분 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그 다음에 인접 토지 사용 청구권, 또 4번 보시면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 수도 등의 시설권 넘기시고 284페이지 보시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나와 있죠. 이런 게 등등등으로 상린관계에서 쫙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통행권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9조 284페이지에 219조 제1항 읽어보시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유의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다른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유의 토지를 통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상린관계의 기저에 흐르는 법리가 있어요. 상린관계에 흐르는 법리. 그 법리가 뭐냐면 법의 원리가 있는데 상린관계 규정 원리가 있어요.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통행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어쨌든 갑의 입장에서 을의 토지를 통행한다라고 했을 때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 소유권이 제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을은 갑 때문에 자기 토지가 통행로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 을의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받고 있죠? 그러면 갑은 을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갑이. 통행권을 행사해서 통행을 하게 되면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는 최대한 침해해야 돼요? 최소한 침해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최소한의 침해가 있어야 된다.
요게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옆에 있는 땅에 대해서 통행권을 주장해야 될까요? 아니면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 아무 때나 통행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조건 하에서 통행권 주장하는 거예요. 필요한 조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공로에 출입이 안 돼요. 공로에 출입이 안 돼요. 봉쇄돼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맹지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과다한 비용을 들이면 통행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과다한 비용을 들이면. 근데 과다한 비용을 들일 것까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219조 1항 둘째 줄에 보면 주의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그랬죠. 봉쇄되어 있거나 또는 과도한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과다한 비용을 쓰지 말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요 둘 중에 하나일 때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 되거나 아니면 그 공로의 출입 자체가 아주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 이런 경우에 한해서 통행권을 행사할 때 그러면 최소한의 침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돈 주고 통행해야 돼요? 돈 안 주고 통행해야 돼요? 돈 줘야 되겠죠. 따라서 대가가 있는 통행이다 그거예요. 유상통행. 이해되셨어요? 네. 자, 원칙은 통행 안 됩니다. 남의 땅 통행하는 거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요 경우에 한해서만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가를 주고 안 주고? 주고.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대가 안 주고 통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보세요. 갑의 토지인데 갑이 두 개로 잘라서 을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팔아먹었다 했을 때 두 필지를 나눠가지고 한 필지인데 두 필지 나눠서 이렇게 양쪽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지금 맹지를 산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맹지를 샀죠? 네. 그럼 얘 입장에서 맹지를 샀어요. 갑이 뭐를 했죠? 일부 양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을에게 팔기 전에 요렇게 했다고 쳐봐요.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이건 그냥 갑이 갖고 그럼 요 부분만 을에게 팔은 거야. 분할해가지고. 얘한테 병에게.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매도인이 갑이었죠. 이놈이 지금 얘한테 맹지를 팔았으면 하자 있는 물건이죠. 그럼 지 땅에다가 통행로 내줘야 돼요? 안 내줘야 돼요? AS 차원에서 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죠? 일부 양도시에 또는 이게 A하고 B하고 공동 소유하는 땅이었는데 얘네들이 토지를 분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A가 갖고 얘가 이걸 가져요. 그럼 얘도 맹지 받았잖아요. 그럼 이놈은 좋은 거 가진 거잖아. A는 좋은 땅 가진 거고 인접해 있으니까 도로에. 근데 얘는 이제 맹지 받았으니까 따라서 얘가 무상으로 통행료를 내줘야지 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상통행은 언제 하는 거냐면 공유 토지가 뭐 했을 때 분할됐거나 또는 일부 양도되었을 때는 당연히 무상으로 가야 된다. 이때는 판놈이 AS 차원에서 그죠?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통행료를.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을 얘기할 때 상린관계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린관계는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를 해줘야 된다. 그 최소한의 침해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통행권 없는데 예외적으로 통행권이 있고 그것도 대가 있고 대가 없이. 대가 있고 다만 대가 없는 무상통행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죠. 공유토지가 분할되었거나 일부 양도시. 자, 그래서 원칙은 뭐죠? 유상통행입니다. 유상통행. 그리고 예외적으로 무상통행. 언제 무상이라고 그랬죠? 유상통행은 통로가 없고 공로의 출입이 봉쇄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 경우에 한해서 유상통행이고 무상통행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를 통해서 맹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분할 전에 양수인의 토지 무상통행이 가능하다.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의 판례가 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토지가 분필되어서 동시 양도된 경우에도 인정되겠느냐. 자, 이거죠.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하나의 토지인데
이게 분필되었어요. 갑의 토지인데 분필해가지고 요거는 을에게 요거는 병에게 이렇게 양도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분필되어서 다 양도됐어요. 그럼 이때 병이 을의 토지를 통해서 무상통행을 주장해야 될까요? 유상이어야 될까요? 네? 자, 병은 누구한테 산 거예요? 갑한테 샀죠? 그럼 얘가 이거를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무상통행 주장할 수 있겠죠? 일부 양도니까. 근데 지금 얘는 갑한테 산 거고 얘도 갑한테 산 거예요. 얘하고 얘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유상으로 가야 돼요? 무상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건 유상으로 가야죠. 이해되셨어요? 무상통행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일부만 잘라서 얘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얘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 그럼 이때는 병의 입장에서는 이놈이 팔아먹었으니까 팔아먹은 놈한테 야 통행료 내달라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죠. 이건 무상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얘하고의 관계는 유상으로 전환된다 이거죠. 대가를 줘야 된다. 자, 그래도 공유토지의 두 번째, 공유토지의 직접 분할자 상호간 일부 양도의 당사자 간에만 무상이 인정되고요. 이렇게 동시 양도된 경우라면 무상이 아니라 유상통행이다. 두 번째,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고로 장차의 이용 상황, 예컨대 토지에 건축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료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건축법상 허용되는 통행료의 폭과 범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통행권을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이 통행료가 도로이다, 도로가 아니다.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 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통행료는 어떤 건데요? 골목길 수준이에요. 골목길 수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돼요. 네? 도로법상 도로나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돼요. 폭이 뭐 4m다, 8m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건축허가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골목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동네 박물관 가보셨어요? 네. 그 밑에 아직도 수도국사 밑에 그 옛날 그 집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어릴 때 거기 살았거든요. 그 박물관 자리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거긴 그 박물관 새기고 그랬는데 그 골목을 막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하도 심심해가지고. 걸어서 저기까지. 재밌더만요. 옛날 생각도 나고. 수도국산. 네. 서흥초등학교 그 뒤쪽으로 쭉 가면 다 수도국산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달동네. 근데 그 달동네 박물관에 가서 보면 집집마다 이렇게 골목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동네 돌아다녀 보면 골목 있잖아요. 네. 집과 집 사이의 골목.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공법 같은 게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건축법 이런 게 적용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후에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새로 개설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여기 도로가 난 거예요. 도로가. 그럼 얘는 이제 맹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미 있었던 통행권은 소멸해야 될까요?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힌트 최소한 제한해야 된다. 남아있어야 될까요? 소멸해야 될까요? 소멸해야 되죠. 도로가 생겼는데 도로가 생겼잖아요. 그럼 통로 자체가 필요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도로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이미 있었던 통행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해야 된다. 없어도 되니까. 네 번째, 당초 적법하게 담장이 설치됐어도 통행가 방해가 된다면 철거도 가능하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골목길이니까.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이 있었다면 철거도 가능하고. 다섯 번째,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이미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다음 순환에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지역번도 일단은 이번은 넘어가고요. 이것도 뭐 다 할 거예요.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자, 소유권의 취득원인입니다. 어디 보시냐면 297페이지. 취득시효 다음이니까 취득시효를 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제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고요. 무주물이 뭐예요?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선점은 먼저 섬에 점령할 점자. 주인 없는 물건은 먼저 선점, 점령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자, 거기서 297페이지에 252조 1항을 읽어보시죠. B항.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유? 국유.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겁니다. 근데 주인 없는 동산은 누구 거예요? 뭘 내 거예요? 선점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거죠. 예? 예. 그럼 봐봐요. 그러면 무주물은 선점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응? 무주물은 선점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선점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무주물 선점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낚시. 그죠? 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파리, 모기. 파리나 모기 여러분이 잡잖아요. 그럼 선점한 거예요, 그게. 따라서 여러분이 잡는 즉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잡으셔서 소유권을 취득하십시오. 자, 두 번째. 유실물 습득이라 그러죠. 유실물은 뭐예요? 잃어버린 물건. 이 지하철에서 뭐 잃어버렸다, 지갑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딜 가요? 유실물 센터가 있죠. 지하철에 다 있어요. 유실물 센터라고. 네.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입니다. 이거는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겠느냐?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단 유실물 법에 따라. 그냥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253조 읽어보시죠.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유실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일단 경찰서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공고를 합니다. 소유자 공고를 해요. 근데 소유자가 안 나왔다. 그때 이제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남이 잃어버린 물건 유실물 바로 잡아서 가져서 쓰면, 예를 들어 누군가 돈을 떨어뜨렸는데 그 돈을 주웠어요. 네? 예?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유실물 법에 따라서 신고해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자 나타나면. 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이거 주워 그냥 써버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죄가 돼요. 주운 돈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설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시장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이제 전을 이게 누가 사는데 전 파는 사람인데 아저씨와 아주머니하고 두 분이 와서 전을 샀거든요. 계산을 해주는데 분명히 7천 원을 2만 원 주고 7천 원을 이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8천 원을 주신 거예요. 1천 원을 더 주셨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좀 어리버리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분이. 그 남편도 서 있었는데 다 들은 거예요. 저도 듣고. 근데 이 판매하는 이분이 돈을 잘못 거실러 준 거예요. 7천 원 줘야 되는데 8천 원 준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이거 아닌데 그랬더니 여자분이 그걸 탁 봤더니 퍽 가는 거예요. 저기요! 그랬더니 가요. 그냥 막 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범죄 현장인데. 범죄 현장이에요, 그거. 그잖아요. 사기예요, 사기. 돈을 1,000원을 더 받았다는 거를
그거를 알면서도 받았다는 건 사기란 말이에요. 그게 버젓이 있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 범죄 현장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 있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잡아야 되나, 현행범 추적해가지고 잡아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짐이 많아서. 유실물 습득은 습득한 자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다만 유실물 법에 따라서 이런 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다음 매장물 발견이에요. 매장된 물건. 자, 254조 읽어보시죠. 매장물은 법률에 정하에 의하여 공부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자료를 제정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일반화를 취득한다. 자, 그런 겁니다. 다 쓸데없는 거고요. 예. 자, 첨부라는 제도예요. 첨부. 298페이지 보시면 첨부. 첨부란 부합, 혼화, 가공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첨부라고 합니다. 부합, 혼화, 가공. 자, 칠판 보시죠.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첨부. 첨부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메일 보낼 때 첨부 파일 들어보셨어요? 네. 파일을 첨부하는 거죠? 네. 첨부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부가시키는 것을 첨부한다라고 하는데, 그 형태가 부합이라는 형태가 있고 혼화, 가공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자, 부합은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분리가 가능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부합이라고 해요.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럼 부합이 된 물건은 부합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합이 된 물건은 뭐라 그런다고요? 부합물.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하면 어떻게 되죠? 분리하면, 아니,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은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훼손시키지 않는 걸 좋아해요, 민법은. 또 돈 많이 든 거 싫어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을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뭐 쓰는 거 싫어해요. 예? 돈 드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그 물건이 있으면 절대 버리지 않아요. 안 써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물건의 가치가 다할 때까지. 그게 민법 정신이에요. 아시겠죠? 네, 민법 정신이 그래요. 과도한 비용이 드는 거 또는 훼손되는 거 매우 싫어합니다. 민법이 그래요. 근데 뭐 공법 같은 경우에 뭐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다 때려부시고만 하잖아요. 예? 부동산 학교는 그런 것도 예측하고 수요 조사하고 뭐 분석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부동산 학교론이나 공법 강의하시는 분들은 좀 낭비벽이 심해요. 근데 민법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근검 절약이 몸에 배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다라는 말은 분리시켰을 때 훼손돼 버리는 거예요. 두 개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물건이 되었는데 이걸 굳이 왜 훼손을 시키면서 분리를 하느냐 그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대신 소유권만 한쪽으로 넘겨주자 이거죠. 두 개의 물건이 붙어버렸어요. 이 사람 소유자도 있고 이 사람도 소유자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물건이 붙어버려가지고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렸다면 소유권을 한쪽으로 몰아주면 되지 그걸 굳이 왜 분리시키느냐 이거예요. 훼손되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갑에 물건이 있고 을에 물건이 있어요. 근데 갑에 부동산에 을에 동산이 결합이 된 거예요. 갑에 부동산에 을에 동산이 결합됐다. 이렇게 이 상태가 바로 결합된 상태, 부합된 상태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의 동산과 을의 동산이 결합이 됐어요. 갑의 동산과 을의 동산이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으로 돼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죠? 주된 동산 소유자가 물건의 다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주된 동산 소유자가 다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이 동산과 이 동산, 예컨대 갑의 자동차에 을의 엔진이 붙어버렸다. 용접을 해가지고.
그러면 엔진을 분리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소유자가 엔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체 엔진 값을 보상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다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합성물을 공유합니다. 합성물을.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주종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합성물을 공동 소유하게 되는데 어떻게 공동 소유할까요? 지분 비율로. 그 지분은 물건의 가액 비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 간에 결합이 됐대. 예컨대 갑 소유의 자동차가 있고 을 소유의 엔진 부품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용접이 되어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게 당연히 주된 동산이잖아요. 근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가액 비율로 공동 소유한다. 가액 비율로. 동산 간의 부합이 화학적으로 결합되면 이게 혼화예요. 혼화. 화학적으로 결합되면. 폭탄주 생각하시면 돼요. 폭탄주. 네? 갑 소유의 소주와 을 소유의 막걸리가 결합이 됐다. 네? 그럼 소막이죠, 소막. 소막. 그럼 소막의 소유권은 누가 갖느냐 그거예요.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경우다라고 하면 이때는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해요. 똑같아요. 혼화도.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가공은 뭐냐면 혼화는 화학적 결합이라 그랬죠. 위하고 같아요. 가공은 갑 소유의 동산이 있어요. 나무 목재가 있습니다. 갑이 소유하는 나무 목판을 을이 가져다가 깎은 거예요. 뭐를 한 거죠? 노력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조각, 목각, 인형이 만들어졌으면 그 목각, 인형은 누구 것이냐 이 얘기예요. 목판 재료는 갑이 됐고 을이 그 재료를 가지고 깎아서 인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형의 소유권은 누가 갖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즉 목판 소유자 갑이 목각 인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다만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는 이때는 가공주의가 적용되어서 가공자가 소유합니다. 가액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훨씬 더 가액 증가가 높아졌다 그러면 이때는 가공주의. 가액 증가가 많지 않다 그러면 재료주의에 따라서 원재료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예요. 특히 이거. 요것만 따로 볼 거예요. 개괄적으로 본 거고. 자, 그러면 298페이지에 부동산의 부합 나와 있죠? 자, 거기 주문 한번 보시죠. 제 256조. 주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족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여기 256조를 보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 부동산과 동산의 부합이 있고 동산과 동산의 부합이 있잖아요. 동산 간의 부합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합성물을 공유한다 그랬고, 근데 이 부동산과 동산이 결합됐을 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거기 256조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그랬을 때 이 물건은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당연히 동산이겠죠? 그럼 7번 보세요.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할 수도 있겠느냐? 돼요, 안 돼요?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경우가 있느냐? 예컨대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이 땅 휙 와서 이렇게 포개져 버리면, 이게 이렇게 포개져 버리면 부동산끼리 부합이 되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간의 부합은 없습니다. 없는데 판례가 된다 그런 거예요. 판례가. 이게 판례가 좀 엉터리 판례가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간의 부합은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판례가 엉터리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고래고래 짜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부합도 인정된다, 안 된다?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부합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엉터리 판례인데 뭐냐면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창고 건물이에요.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창고 건물이에요. 그럼 이동은 된다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이동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동이 되니까 이건 동산으로 봐야지 이걸 어떻게 부동산으로 보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었다. 그래서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부합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엉터리 판례였다 옛날에. 어쨌든 이제 부동산에 대한 동산의 부합의 경우를 보는 겁니다. 칠판 보시고 일단은 요 256조 조문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일단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느냐 권한이 없느냐를 따져주는 거네요. 권한이 있다 없다를 따져주고 권한이 있을 때에는 다시 독립물이냐 독립물이 아니냐를 따져줘야 됩니다. 그럼 하나씩 보면 독립물에 해당한다면 부합이 안 되는 것이고 독립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합이 되는 것이에요. 부합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갑소유에 토지가 있습니다. 갑소유의 토지. 그런데 을이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없어요? 없어요. 이 토지에 대한 어떤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권리가 없는 경우에 지금 을이 여기다가 뭐를 심어요? 나무를 심어요. 이렇게. 나무를 심게 되면 이게 부합이 됐는데 그러면 이 나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무의 소유권을 을이 자기가 나무를 가져와서 심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나무는 갑의 소유권에 귀속되는 겁니다. 이걸 부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갑은 을에게 나무값을 주면 되죠. 뽑지 말라는 거죠? 네. 이해되셔요? 네. 자, 권한이 없을 때 다시 보세요. 그럼 256조 다시 보시면 부동산의 소유자 땅 주인이 그 부동산에 부합한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연결이 돼요? 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취득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권한이 없죠? 네.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합을 시키게 되면 나무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갑소유의 집입니다. 을이 전세권자예요. 그럼 얘 권한이 있네요. 네. 전세권자 권한이 있죠? 네. 권한이 있어요, 을이. 근데 여기다가 뭐를 했어요? 타일을 시공해서 발랐어요. 타일을. 네? 을이 타일을 사다가 건물에 발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시공을 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얘 권한이 있죠? 네. 근데 이 타일이라는 건 독립된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타일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부합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세 번째 볼까요? 이제 맨 위에 거.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을이 지상권자예요. 토지 이용권이 있네요. 권한이 있죠? 권한이 있죠? 그래서 을이 나무를 심어요. 권한에 의해서. 그럼 나무는 누구 거? 당연히 을 거죠. 권한이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권한이 있으면 얘가 나무의 소유권 취득하는 건데 문제는 그것이 독립물일 때 그런 것이지 이게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 독립물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 그 집의 한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독립해서 타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갑이 소유권 취득한다. 결국은 부합되지 않으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권한이 있고 독립물일 때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된다라는 말은 붙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아까?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걸 뭐라 그래요? 부합이라고 한다.
부합의 의의가 정의가 뭐라 그랬죠?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부합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되면 이건 부합물이 되는 거예요. 타일은 부합물.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그럼 우리 소유권의 취득 원인에서 뭐 봤냐면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작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은 앞에서 나온 부분이고 공신의 원칙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와요? 이제 취득 시효가 나오게 됩니다. 취득 시효. 자, 290페이지로 가보셔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 290페이지 제목만 봐도 지금 2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와 계속 나오네요. 그죠? 안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출제거리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초부터 갈게요. 칠판 보시고 자, 우리 시효라고 합니다. 시효. 예? 아이고. 시효 그러면 시효라는 게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권리가 소멸하기도 해요. 시간만 지났는데. 네? 권리가 발생하면 무슨 시효? 취득 시효. 아, 왜 안 써지죠? 취득 시효. 권리가 소멸하면 무슨 시효? 소멸 시효. 그러니까 결국 시효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법률 효과를 달리하는 제도이다. 이게 이제 형법으로 가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네, 공소시효. 그런 것처럼 시효라는 건 왜 필요한 것인가? 자, 권리자는 권리를 시간이 경과됐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권리를 소멸시키겠다 이거죠. 요게 소멸시효고 또 권리 행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권리를 행사해버리는 거예요. 지가 권리도 없으면서. 그래서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그럼 너 권리 가져라 라고 권리를 발생시켜줍니다. 이게 무슨 시효? 취득시효. 그럼 민법에서는 시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이제 취득시효가 시험 범위고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왜 권리가 소멸되기도 하고 발생하기도 하느냐 이것은 첫 번째 법적 안정성이에요. 법정 안정성이 아니고 이게 오타예요. 법적 안정성. 기억이에요. 법적 안정성. 괜찮아요. 그 정도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거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원리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잖아요. 과거의 사건이 돼버리죠. 입증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거가 흩어진다 그래서 산일한다 그래요. 증거 산일. 증거가 흩어져요.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 그리고 세 번째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권리 행사를 안 하더라. 아, 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권리 행사 안 하더라 그거예요. 네? 권리 행사를 어떻게 했어요? 태만하게 했다. 게으르게 했다. 권리가 있는데 왜 권리 행사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굳이 너의 권리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특히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옳다 틀리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정의라고 하죠. 정의. 정의.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에서 안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건 이제 법차량과 관련된 건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버스를 탄다.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그럼 좌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고속버스를 타는데 고속버스를 타요. 시외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버스를 타는데 번호가 다 나오죠. 그럼 순서대로 번호표대로 순서대로 지금 앉으면 되잖아요. 자, 8시 오전 8시 정각에
버스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탑승을 해야 되죠. 그 8시 출발하는 거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누구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지켜야 되는 약속이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맨 먼저 타는데 자기가 멀미한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자기가 아무 데나 앉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타면서도 자기 번호대로 안 앉고 그냥 아무 데나 자기 편한 대로 앉아버리는 거야. 좌석이 딱 하나 남았어요. 좌석이 딱 하나 남았어요. 근데 여기 누가 토해놨어요. 마지막 들어가는 Z라는 사람이 가보니 빈자리는 여기에요. 근데 여기 앉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번호로 가니까 자기 번호로 움직이면 이 사람들이 다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 그냥 거기 앉아라. 라고 하겠죠? 그죠? 그게 안정성이에요. 근데 얘는 그러겠죠? 정의가 살아있다. 정의를 위해서 다 일어나. 그러면 전체가 못 가잖아요, 지금 8시에. 얘가 주장하는 건 정의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관점이다, 이거죠. 이것도. 아픈 어른이 있어요. 아프신 어른이에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한 2달 남으셨어요, 2달.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파요. 근데 이분은 술 드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술을 지금 못 드신대요. 드시면 큰일 난다고, 위험하다고. 어차피 2달이에요. 안 드시는 게 옳은 거죠, 정의. 근데 드시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동차가 고장 났으면 수리하면 되죠. 수리비가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장난 차를 수리하는 건 정의지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냥 타고 다니면 그게 안정성이란 말이에요. 정의만 옳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옳은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권리 행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됐다. 잘못된 거지만 그걸 그대로 놔두자 이거예요. 뒤집지 말고. 권리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지가 임의로 권리 행사하더란 말이에요. 그건 나쁜 거죠. 잘못된 거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관계를 맺게 되니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는 것이다, 그거죠. 그게 바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소멸시효나 취득시효는 무엇을 근거로 한다? 법적 안정성. 다 까디짓고 바로 잡고 하면 힘들다, 그거예요. 이미 잘못된 사실 상태가 존재하면 그거 그대로 묻어두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 사람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아까도 이 버스에서 여러 사람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예? 여러 사람, 이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너 그냥 묻어서 가라. 너 남은 데서 서서 가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하고 버스는 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바로 법적 안정성이다. 시효제도 아시겠죠? 자,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도 시효취득이 가능하고 부동산도 시효취득이 가능해요. 근데 동산은 우리 시험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만 보시면 됩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는데 기간이 점유취득시효는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근데 등기부취득시효는 몇 년? 10년이란 말이죠. 얘는 20년, 얘는 10년. 대신 뭐가 들어가죠?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점유했다. 이거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고 플러스 등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얘하고 얘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되면 얘는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되는데 반해서 이거는 이미 등기한 채로 10년 버텼으니까 얘는 그냥 시간 지나자마자 짠 하고 소유자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미 등기해놓고 10년 지났으니까 10년만 경과되면 짠 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지가 소유권 취득했는지도 몰라요. 요거는. 근데 시험은 어떤 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2번, 1번.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제일 복잡해서. 아시겠죠?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